스가 일본 총리가 한국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더니 오늘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묻고 싶네요.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만나볼 수 있다라고도 답했죠.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할 대검 국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요 정치 클럽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10월 21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이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나왔나요?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9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8건에 대해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그리고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망 사례들을 쭉 보면은 네. 이 지역도 좀 천차만별이고 또 이분들이 맞은 백신도 뭐 특정 회사께 아니라 또 제각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있었고 또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저질환이 또 없었고 또 기저질환이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공통점은 이 백신 주사를 맞은 이후에 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밖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질병관리청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뭐 지금 예방 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 질병관리청의 판단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독감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예년에도 이렇게 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 그다음에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네, 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로 보면 25건이 이 예방 접종 뒤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2009년 이후로?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25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1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 사례들은 뭔가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사망한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딱 이것 때문에 네. 사망을 했다라고 결론을 직접적으로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5건이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지만 거기에서 정말 명확하게 백신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네. 이제 한 건이다라고 지금 보여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같은데요. 자,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심각하게 보고 정세균 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네. 정세균 총리가 정은경 청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올해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가 특이한 경우인가라고 네네. 물어봤더니 정 청장은 특이 사항이 아니고 예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연 총장은 사망자의 기저질환이나 접종 방식 등을 조사하고 유족 동의를 거쳐서 부검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백신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브리핑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검이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좀 더 봐야 되고 이걸 다 검토를 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9명 중에 2명 정도가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이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 좀 이게 걱정이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추정이 된다라는 네네.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백신 자체는 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 환자가 아니라 그냥 접종을 맞는 분의 네네. 몸 상태에 따라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백신을 맞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의료진에게 지금 현재 어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은 뒤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병원에서 일단 좀 대기를 해보는 것이 좋다. 좀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09년 이후로 25건이고 거기서 백신 때문이란 것은 한 건이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사실 10년 동안 25건 나왔는데 올해 지금 벌써 9건이
나온 거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백신 때문에 명확하게 사망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말씀하신 우리 정상근 기자 이야기처럼 본인의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뭐 네. 이것도 굉장히 뭐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다양한 뭐 강도의 발언이 좀 쭉 이어졌는데 먼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금 전 의원 탈당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쉽다, 아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 전 의원이 징계 재심 절차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일단 떠나신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네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탈당으로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김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아쉬워했고요. 조응천 의원도 좀 아쉽다. 당에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페이스북에 세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잘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외롭다.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국민의당이나 가라. 네, 이런 뭐 말인 건데요. 네. 약간 좀 비꼬는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뭐 초등학생 수준의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내년 서울시장이나 지역구 재보궐을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준비하는 뭐 그런 계획이거나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대선판에서 기회를 찾자는 생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요. 네, 금태섭 그렇습니다. 의원이랑.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도방종이라고 금태섭 의원 나간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여야에서 오도방종을 다 떨고 있냐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네. 영입 의향이 있는가 국민의힘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실제 뭐 가능성이가 있는 건가요? 네,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기자들의 질문을 하니까 뭐 네.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만나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금태섭 의원이 그 연합뉴스와의 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좀 더 보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당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선을 좀 긋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의향이 뭐 어떤지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좀 영입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 좀 이게 열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뿐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조수진 의원, 뭐 박수영 의원 등등이 이 금태섭 의원의 좀 탈당 결정을 좀 지지한다던가 또 응원한다던가 뭐 나중에 만나자던가 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금태섭 의원을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좀 불통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좀 금태섭 의원을 놓고 좀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탈당은 했지만 정치는 계속 하려는 하겠다고 의지가,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혼자서 사실 정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력과 함께하게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와의 뭐 단절을 얘기하면서 당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꾸고 있지만은 아직 아니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대선 때까지 보면 뭔가 야권에서도 재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럴 때 금태섭 의원이 뭐 자신의 지금까지 보여왔던 뭐 소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자양분을해서 거기서 함께 결합하는 행태가 되지 않을까. 뭐 빠르면 내년 재보선이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래도 대선 때까지 좀 길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후폭풍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발표도 사실은 꽤 늦어졌죠. 한 8개월 정도 네, 이제 2월에 지연이 넘었죠. 됐었고. 네. 2월에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경제성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근데 뭐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경제성뿐이 아니라 사실 안정성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정성 면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조기 폐쇄했다는 것이 나쁜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환경 전문 변호사죠. 이소영 민주당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핵 원자력 폐기물이 쌓이는 것에 대한 처리 비용, 또 위험 비용을 사회적 편익에 반영했다면
논란 자체가 없었을 문제다라고 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죠. 송갑석 의원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건데 나머지 다른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 이걸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만 집중해서 이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감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월성 1호기가 10년 내내 발전 단가가 판매 단가가 높았다 이런 지적도 민주당 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원전이 수시로 멈추고 이용료도 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개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높았던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뭐 그동안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레벨 2에 해당하는 사고 뭐 2건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10년간 매 1,0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 뭐 이런 것을 보고 또 안정성 문제도 계속 보게 된다면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도 있잖아요. 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지나치게 이 산자부가 개입을 해서 저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이렇게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나오진 않나 봐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다고 문제 삼은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 기회에 이제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게 뭐 아예 그냥 그 정책 자체를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네네. 것이 이게 1호 정책이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정책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도 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가동 중인 원전이 중단된 것도 없고 뭐 이 월성 1호기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사실 뭐 조기 폐쇄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조기 폐쇄라고 하기엔 이미 수명이 한참 지난 상황인 점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원전들을 뭐 폐쇄하지도 않았고 새로 이제 신고리 원전을 짓기로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탈원전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좀 공약이고 또 일종의 이제 정책 방향 나아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역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이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 이 한마디에 이 3,700억 원이 날아갔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폐쇄에 단초가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통위 국감에서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법인카드를 일종의 뭐 쪼개쓰기 몇 번 쪼개 썼다고요? 굉장히 수십 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그걸 또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장 대사는 카드 사용처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 대사의 말에 따르면 개방된 홀에 음식점이 있고 일부 별도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보면 뭐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했지만 자신은 별도 룸에 노래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노래방 시설이 있는데 유흥 시설이 아니에요? 네. 자신은 그렇게 음식점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카드 쪼개기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사용 한도인 40만 원이 넘어가서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 잘못된 건지 몰랐다는 게 장 대사 입장이고 고려대 감사 기간에 이런 결제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한 지적에 전액을 환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서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 정말 엄격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먹은 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라고 한다면 9시 이전에 끝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쓰는 것은 유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자서 정말 철저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소홀하게 관리를 하셨던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이고 사실 그 되게 놀라웠던 거는 처음이라면서요. 고려대 지금 감사한 게. 네. 뭐 그래서 연세대도 이번에 하고 고려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처음인 됐을까? 것도 사실 그게 좀 놀랍긴 했어요. 처음 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BTS 얘기 잠깐 드리자면 네네. 방탄소년단 BTS 굿즈 배송 중단 논란에 맞아요. 대해서도 중국 특배사에서 그거.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여기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교 채널과 배송업체와의 접촉을 좀 해서 주중 대사관이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또 중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장하성 대사는 관련 사항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 소통을 하고 있고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 그리고 뭐 언론에 보도된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해관총서 우리의 관세청인데요. 여기에 뭐 소통을 했는데 세관에서 수입 제한하는 조치는 없다는 것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요. 할 말이 제가 많은데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사드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도. 자, 그리고 이 택배 노동자들 이 과로사 소식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자, 이 환노위 의원들이 이 택배 분류 작업장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분류 그 작업장을 찾을 뿐 아니라 사실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뭐 국회가 가장 필요한 곳이 뭐 거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 CJ 대한통운 쪽에 갔고요. 이 CJ 대한통운이 최근에 발생한 이 노동자들의 사망 중에서 상당 비율이 이 CJ 대한통운 소속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희 대한통운 대표가 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분류 작업에 대한 대책을 내일 공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도 배송인데 이 분류 작업하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게다가 이게 뭐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구역에서 배달하는 것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된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 간사가 뭐 국회 차원에서 뭐 해결책을 찾겠다. 뭐 당장 시급한 뭐 이렇게 분류, 뭐 씻기 뭐 이런 문제는 회사의 부담으로 확실히 좀 책임지게 하는 부분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간사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노동자뿐 아니라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좀 이런 좀 보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는 조금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네요.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소식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죠. 실제로 상장 전 공모가가 13만 5천 원대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고 또 상장 직후에는 주당 35만 원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약 18만 원 조금 아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세에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빅히트에 물렸다, 개미 무덤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모주의 묻지마 투자 리스크,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뭐 패닉 상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 좀 망라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모가가 이제 13만 5천 원이었었고요. 우리가 이제 따상, 뭐 따상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공모가가 시초가 8시 반에서 상장한 날 이제 9시 사이 동시호가 때 시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90%에서 200%예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10%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최대치 정해지는 시초가는 200%니까 그게 이제 더블. 그게서 따가 나오는 거고 그날 하루치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렇죠. 상한가를 찍으면 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면 따상상. 따상상. 네. 또 상한가면 따상상상. 뭐 이렇게 된 거였는데 빅히트를 보면 일단은 따상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5만 1천 원을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을 해서요. 오늘까지 계속 하락. 지금 17만 9천 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상장의 날부터 팔고 있고요. 이제 이 물량을 개인들만이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상한가가 잠깐 있었거든요. 35만 1천 원. 이때 물량을 받은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이 17만 9천 원, 18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마이너스 40% 아이고. 이상의 이제 손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당장 뭐 내일 네. 혹은 앞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간의 빅히트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고요. 일단은 과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과는 네. 다르게 이 따상도 일찍 풀리고 그 외의 주가 흐름도 정반대를 보이고 있는 큰 요건은 이제 공모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종의 거품, 버블 논란이 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지금 빅히트에서는 현재까지는 역시 방탄소년단이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빅히트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 엔터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하나가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기관들의 이제 물량들이 바로 풀리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 동학개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팔아도 그걸 막 받아서 이제 막 끌고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은 이제 그런 게 일단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빅히트의 어떤 포트폴리오. 네. 물론 이제 세계적인 그룹인 BTS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룹이나 뭐 아티스트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빅히트 측은 제가 이쪽은 잘 모르는데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디스. 네, 여자친구 뭐 이런 또 다른 이제 되게 유명한 아이돌인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BTS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큰 틀에서 이번 공모가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면 그런 엔터 관련한 포트폴리오도 필요하지만 그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거가 네. 굉장히 좀 이제 어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공모가 선정에 있을 때 이제 뭐 이거를 뭐 PR 방식, EV, 에비타 방식 복잡해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가를 설명할 때 적정 주가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를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큰 틀에서의 명제 같은 거죠. 그렇죠. 실적 하나도 안 나와도요. 성장성으로 상한가 막 며칠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공모가를 어쨌든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재 그 회사의 실적, 그 실적은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세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뺀 뭐 그 영업이익 대비 이 이제 새로 생성되는 그 주가의 배수 그게 뭐 10배든 20배든 혹은 뭐 기업 가치라고 그래서 주가에다가 순부채를 더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서 그게 몇 배가 나오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EV 에비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가 기업 가치고요. 분모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제 세금을 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 그게 분모에 들어가고 위에 이제 주가가 들어가는데 지금 배수 등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배 가까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 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뭐 JYP라든가 YG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했지만 여기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들도 같은 비교 방식을 좀 넣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지금 49배 거의 50배거든요. EV 에비타 방식으로. 네이버가 33배. 그러니까 이게 저 배수가 뭐야 이럴 텐데 쉽게 생각해서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면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만에 하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배를 주고 있잖아요. 50년을 벌어들일 실적을 지금 주가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넣는다는 근데 거죠. 이거 너무 높다.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50년의 가치지만 내년에 이 회사가 실적 영업이익이 2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50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25배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배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가 비교 대상군이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비교군을 같이 채용하게 된 거기 배경에는 제가 앞서 말한
모바일 플랫폼들, 엔터 모바일 플랫폼 그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뚜렷한 성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과 이제 BTS에 굉장히 많이 이제 모이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내용 면에서는 이제 주가 하락의 이유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를 보고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배수를 높게 불렀는데, 네, 공모가에 들어갔죠. 네, 거기 이제 공모가에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다라는 거죠. 카카오나 또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규모 자체가 되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사업이나 뭐 이런 어떤 뭐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론 이제 빅히트가 굉장히 많은 사업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넓혀가면서 사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 수준으로 가기에는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인상에는 여전히 그냥 뭐 YG라든지 아니면은 JYP라든지 엔터주로 사실 비치거든요.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뭐 한 가지 한 방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TS로 현재 설명될 수 있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대거든요. 6조 585억. 6조 원대도 엔터주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이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빅히트는 엔터주를 넘어서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급 면에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수급 면에서는 역시 이제 이 기관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처음에 개인 공모가 있고 그 전에 앞서서 기관 공모를 합니다. 수요에 직도 큰 손들을 하게 되고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가면서 나는 이 물량을 언제까지 보호하고 있다. 의무 확약을 좀 합니다. 나는 1개월간 보호 안 팔고 있을 거야. 그걸 보호 예수라고 하죠. 3개월간 안 팔 거야. 6개월간 안 팔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개월까지는 안 팔고 그러니까 3개월, 6개월들이 있는데 1개월 내에 확약을 한 달 안에 팔겠다라는 물량이 지금 거의 한 150만 주. 근데 유통 물량이 670만 주거든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20%가 어쨌든 한 달 안에 이 물량들이 계속 풀릴 텐데 아직까지는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잖아요. 오늘 주가 떨어졌지만 조금 소폭 하락했지만 17만 원대. 그러니까 받은 기관들은 유리하죠. 그렇죠. 남겼네요. 아직까지는 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관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는 것들이 이제 수급 쪽에서 악영향을 줬고 또 약간 좀 당초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 뭐 일부 뭐 증권 전문가라든가 뭐 저런 너튜브 이런 데서는 이제 암이라고 하죠. BTS의 팬클럽들이 뭐 주가방을 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지금 아미 카페에서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좀 잘못 생각했던 게 그런 방탄소년단의 이 찐 팬들은 그 방탄소년단을 이제 뭐 굿즈를 산다거나 그 음악을 즐긴다거나 하지 이제 이 주식을 산다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처음에 어떤 증권업계에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을 물론 사시는 분도 있겠죠. 빅히트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방탄소년단을 즐기는 쪽으로 이 팬들은 활동을 하고 물론 이게 연결로 보면 그런 팬들이 굿즈도 많이 사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음악도 많이 들으면 그게 실적으로 잡히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는 이런 흐름은 있겠지만 당초의 기대는 막 아미들이 가서 막 주식을 막 사고 막 그런 모습은 또 안 나와 있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다 어떤 그 그룹이나 이런 것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기대했다는 게 또 원래 팬심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 진짜 아티스트의 그걸 즐기는 거겠죠. 그렇죠. 기업으로서 사실 승패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또 주식을 사는 쪽과는 좀 다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빅히트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 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시죠. 미국 대선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도 채 안 남았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2주 정도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전 11월 3일인데요. 저는 항상 뭐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은 70% 이상이다. 포트는 30% 그 이하로 주식은 줄이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뭐 누가 되고 막 그 지난 대선처럼 막 다음 날부터 뭐 주가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특히 저는 11월 3일 대선 결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이제 대선 불복 이슈. 아니 왜 불복을 하세요? 불복을 바이든이 할 수도 있지. 트럼프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한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트럼프는 네. 지금 공공연한 석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우편 선거 부종에 대한 뭐 증거도 뭐 입수했다 이런 얘기도 뭐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됐는데 대선 불복.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사 뭐 피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용등급도 강등하겠다. 이제. 그렇죠. 예.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어. 네, 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하는 게 맞고 일단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글쎄요. 그것이 저는 뭐 제 뷰입니다. 뷰고 최근에 보면 달러가 이미 뭐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한 것처럼 너무나 약세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뭐 1131원까지 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 어저께 보고서는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또 내려갔구나. 치열한 원화 강세이기는 한데 이것도 저는 좀 조심하자. 네.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니까 네. 최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현금화를 해놓고 다 결과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으로. 그것이 이제 저의 견해고요. 네네. 투자는 항상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핫 뉴스. 이분만 나오면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숫자 자리가 막 바뀌어요. 앞자리가. 네, 맞습니다. 그냥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5번 바뀌었어요. 네, 뭐 이브닝 쇼에 정말 간판 스타가 되셨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어제 유튜브 댓글 중에 이 미간의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점이 아니고요. 뾰루지입니다. 뾰루지. 그렇군요. 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저도. 네. 제가 열심히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야, 사신성인 이브닝 쇼를 위해서. 네. 저의 이 모습이 정말 여러분께 이 소식들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라고 봐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강남구 학원 강사 2만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게 대형 학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대치동 선별진료소에서 관내에 있는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검사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네. 5시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검사 대상은 300명 이상의 규모의 대형 학원 40곳 그리고 중소형 학원 1,600여 곳 등 총 학원 3,075곳에 소속된 학원 강사들입니다. 네네. 저는 대치동에 이렇게 많은 학원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놀라웠고요. 가보세요. 밤에 보면은 막 차들이 그냥 막 주차 거의 길거리 주차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강사가 여러 학원에 등록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 검사 대상자는 2만 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발생을 했던 확진자 때문에 네네. 이렇게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건데요. 대형 입시 학원에서 특목고 2, 3학년 학생을 가르치던 학원 강사였고요. 그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난리가 난 건데 더군다나 증상이 있는데 나흘 정도 수업을 강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학생 약 6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진단검사를 받았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15곳은 등교를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수능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학원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우려가 되고 또 등교 제한 인원이 3분의 2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감염이 번질 가능성 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 고3 학생들 진짜 불쌍해요. 너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죠. 진짜 불쌍해. 참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빨리 수능 끝나고 좀 이제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첫 대체 복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무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 복무를 합니다. 다음 주에 64명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에 42명, 올해만 106명이 목포 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요. 대체 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 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본무에 들어갑니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식자재 운반이나 요리, 뭐 배식을 하는 급식 관련 업무가 있고요. 물품 분류 배부 업무, 또 도서관 관리 업무, 중환자 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업무, 시설 관리 업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 않는 일도 있는데요.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 방호 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개호, 그러니까 범죄자나 용의자를 감시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요.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췄습니다. 또 대체복무 요원도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이 되고요.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 복무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 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을 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 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게 또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네. 수능 감독관이 수능생에게 마음에 든다고 연락을 했다고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올해 수능은 없으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재작년이네. 그러니까 2018년 네네. 11월에 있었던 수능 시험장에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능 감독을 보러 온 A씨는 시험장에서 응시 원서를 제공받습니다. 네네. 그 응시 원서에는 수험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연락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들이 적혀 있죠. 그런데 이 A씨가 고사장에서 본 수험생 B양의 연락처를 이 응시 원서와 각 수험생의 수험표를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알아냈고요. 며칠 뒤 B양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아니 이런 거 개인정보 유용한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범법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그래요? 선고했어요. 왜요? 이 행위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네. 당시 A씨 신분인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라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할 현행법상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항소심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하긴 한데 이거를 처벌할 만한 법 규정이 없다. 네. 항소심 넘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항소심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일단 했고요. 그래서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재판부는 A씨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경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A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교육청으로부터 그걸 제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 외에 다른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반성을 하질 않네요. 네, A씨가 B씨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이거 빨리 이거 끝내라, 일 끝내라, 처리해라 막 이렇게 좀 종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B양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근무하던 학원의 지인과 착각을 했다라든가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전화번호다. 라는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수능 보러 간 학생을 갖다가 말이에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클릭한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꽉 차요. 5분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꽉 차는 적이 없거든요. 주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로 오시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영모 최고위원 막 주황색. 네, 국민의당 색입니다. 저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진행자는 민주당 색입니까 지금? 왜 이래요? 라디오로 다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네, 첫 번째 이슈 수사 지휘권입니다. 지금 헌정사상 세 번째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 지휘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라임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김성애 대변인부터 먼저 하시죠. 일단 좀 수사 지휘권 발동은 문민 통제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하고 별들이 국방부 장관 하던 시절에는 그 조직 논리가 철저하게 관철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 검사 선배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후배 검사들 불러다가 정강에 까면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체계로 돌아가서 공개적으로 명령하는 건데 검찰 조직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특히나 외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보였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수사 지휘권은 그냥 편하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할 때 쓰고 검찰총장이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받아들여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영모 최고위원. 네, 저는 이게 지휘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해체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헌정사상 세 번째인데 과거에 천정배 장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천지검의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행사권을 한 건데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찰에 내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 그 사건에 주목을 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 사실상 검찰의 어떤 대표격인 그런 기관인데 국민을 기망했다 이런 거는 사실상 검찰을 부정하는 거고 검찰에 대해서 해체를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보면 거기에 어떤 지휘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직을 갖다가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오히려 검찰을 해체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신영 대변인. 그 뭐 법무부 장관이 외청에 총장한테 지휘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헌정사상 몇 번 없는 일이다. 이거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 헌정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 조직법 32조에 법무부법이 있고 법무부법에 근거하여 하위법 개념으로서 검찰청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아주 하위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이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검찰이 우리는 이제 성역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검찰을 이렇게 뭐 인사 문제라든가 위에서 이렇게 건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또 김성애 대변인 말씀처럼 검찰이 이제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센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검찰 한번 보세요. 우병우 약관의 이 민정수석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검찰이에요. 옛날에 우리 검찰 보고 뭐라고 했어요? 권력이 시녀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법무부 장관한테 덤벼들어요. 그리고 정권 1, 2년 차에 청와대를 수사하겠다고 해요. 얼마나 지금 센 검찰이고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입니까? 이런 검찰인데 지금 하는 행태가 보니까 자기들의 조직 보호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강기정 수석이 돈을 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청와대 가서 CCTV 내놓으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했을 때는 그 중간 단계는 생략이 되고 부패국장은 그 반부패국장은 생략이 되고 정보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어떤 행동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지휘를 해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연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명령 내리는 건 당연하고 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한테 지휘권 내리면 안 됩니까? 네, 신장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오늘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 내지는 뭐 법조계가 우려한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단언컨대. 왜냐하면
이미 검언유착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엄청나게 일주일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법적으로 하자 했나 검토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형성권이다. 그래서 명령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법적 효력이 있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한 거라서 이게 무슨 막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1시간 만에 수용한다라고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수용이란 말도 사실은 적절치 않죠. 이미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명령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라임 사태만 놓고 보면 그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이 야당과 관련된 이 수사를 그 대검의 강력 반부패 강력부장인 심재철 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관례상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례상 그러면 안 되고요. 그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보면 제2조 보고 절차에 보면 반드시 대검을 거쳐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럼 왜 패싱했냐? 법무부 장관 모르게 일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당연히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우선 수사지휘권이라는 아주 이제 아까 구영모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드물게 발동되는 이 권한이 추미애 장관에게 2번 발동될 때 그 트리거, 그러니까 그 발동을 거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처음에 검언유착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결국엔 그때 제보자 X라는 사람의 진술 그리고 이철 씨의 어쨌든 편지 이런 것들이 발동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감옥에 있는 어쨌든 금융사기를 벌이고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거로 예상되는 사람의 어쨌든 편지와 증언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입에 달고 나오거든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떻게 부도덕하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펀드를 운영하고 이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쨌든 여권의 어쨌든 주목을 받는 수단으로서 검찰개혁 네 글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비극적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과오를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검언유착 때도 한동훈 검사장의 비리가 뭐였는지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뭐 검사 비위권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았으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무마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치죄 또는 어떤 이런 수사권 발동이 지휘권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검사 비위와 관련된 향응 접대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어떤 보고도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나머지 이제 그 야권 정치인이 라임건에 연루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보고를 받고 야권 정치인도 수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감찰을 통해 가지고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에 잘못한 게 뭐여 가지고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지휘권을 박탈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야권 뭐 열심히 수사 그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해라 보고 받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그 보고 규칙에 보면 법무부 장관과 상급자 즉 여기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상급청 담당자는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두 사람 빼놓고 윤석열 총장한테만 보고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부장을 빼놓고 보고했느냐. 그 제가 제 입으로 말해야 돼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검사 접대 부분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온 걸 보면 당시 검사 접대 부분은 저는 실제로 윤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보고가 누락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접대를 받았던 사람이 그 라임 사건 수사에 담당 책임자였거든요. 지금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서 다 좁혀져 있어요. MBC 보도를 통해서도 누군지 대충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 얻어먹고 그 얘기를 지검장이나 총장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한번 반박 한번 더 하면 그 말은 이제 신장식 변호사 인정하기로는 검사 비위권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일이 없으니까 책임질 일 자체가 없고
누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누락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누락을 지시합니까? 네, 김경애 대변인. 예, 일단 헌정사상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세 번째가 아니고요. 네 번째인데 1949년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권승열 검찰총장에게 발동을 했는데 당시 상공부 장관을 기소하지 말라라고 해서 발동했던 게 1회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넘어가는 거라서 헌정사상 자꾸 나와서 이게 대단한 무슨 정치적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49년에도 있었던 행위고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하는 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검찰총장을 수사를 하나 어떻게 감히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나 그래서 불구속 수사하세요라고 말한 걸 가지고 옷을 벗으면서 기계를 떨친 게 지금 검찰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못하게 이제 해야죠. 그런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자꾸 발동을 해서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나 또 정치권에 입김이 들어갈 수 있어서 검찰의 어떤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문민 통제를 하라는 것이고 문민 통제의 기본은 문민 통제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유권자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력이 교체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 내에서 놔두면 그냥 고시 붙은 사람들이 30년만 기다리면 하는 자리가 되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민 통제의 기본이고요.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보고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도 마치면 빠지라라고 한 거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라임 옵티머스고 나머지 4개는 이 윤석열 총장의 친인척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친인척 관련되는 회사, 장모 회사 관련 내용들이 이 라임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인척이 어떻게 수사한다는 것은 뭐 공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장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장모가 라임이랑 연관돼 있다고요? 네? 장모가 라임이랑 연관돼 있다고? 장모가 했던 회사가 라임과 이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장모 관련돼서 통장 사본을 위조했던 모모 저축은행의 대표가 현재 라임의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회사의 대표하고 이사를 맡고 있어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제가 뭐 지금 한 4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뭐 투자한 회사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개입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옵티머스라든가 금융 사건들이라는 게 4단계, 5단계 건너가면서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서류 조작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난주에 이낙연 대표 목사기 갖다 준 건 한 사람 가운데 꼈으니까 괜찮다면서요. 그 돈이 44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목사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특검을 안 하는지 단가 유무가 달라 조단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특검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사실 추미애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에 특검에 준하는 수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결국에는 특검같이 수사를 하라는 건데 지금 내부 관계자들이 지금 다 있는데 어떻게 특검같이 수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특검하는 게 시간 지연 끌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좋은 거는 지금 의혹을 제기된 사람들이 더 지금 시간 끌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특검을 안 하는 건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마라. 사실 이게 진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뭐 호불호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조직의 수장과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한다는 것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검찰이면 더 그래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지켜져 왔던 지금 뭐 말은 없어졌지만 따라서 수사의 독립성은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수사팀의 독립성 어떻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수처하고 특검 이야기 관련해서 뭐 시간 끌기다 뭐다 하는데 사실 특검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마 지금 시작해도 6개월 걸릴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사실은 집은 다 지어져 있어요. 풀옵션으로 권한, 뭐 예산, 인력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들어가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위원 추천해가지고 빨리빨리 추천해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빨리 수사할 수 있죠. 하지만 특검 얘기를 하면 특검은 지금 이게 뭐 가설천막인데다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수사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신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린민주당 김성애입니다. 특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이 현재 170 몇 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면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공수처가 훨씬 공정할 것 같아요. 특검법을 그냥 놔두면 현재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왜 야당은 더 공정한 한 사람만 반대로도 할 수 없는 공수처를 놔두고 180석으로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지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여권 관계자들을 실제로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까지 받게 만들었던 조직은 특검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루킹 특검이죠. 그 이준석 최고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그 드루킹이야말로 사기꾼이자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말 믿고 특검하자고 하시는 거랑 좀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꾼이랑 시연을 보고 다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분의 책임이고 어쨌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특검을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조직이 설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더 잘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 할 때도 민주당이 똑같은 사안을 디도스 특검이라고 예전에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논리였어요.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지 뭐 신속성이나 수사 기술이 무슨 문제냐 이러면서 특검을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공정성이고 실제로 이 정부 하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가 물론 특김 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어쨌든 검찰보다는 그리고 아까 뭐 윤석열 총장 수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봤던 게 뭐냐면은 자기 사시 선배인 검사장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부장검사가 야 이건 꼭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몸을 날려서 핸드폰을 탈취하려고 하는 모양새까지 나왔었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는 그런 그 일가를 수사하는 영예를 아주 받고 싶어할 만한 검사들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 관련돼서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드리고 안 하겠습니다. 드루킹 관련돼서는 사기꾼이 시연을 보여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그 의견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죄인 거고요. 그래서 박진영입니다. 지금 특검하면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 인식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수처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라는 게 상설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하자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만 빠지면은 이게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지금 금방 이준석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 파괴돼서 몸싸움할 만큼 지금 검찰 내부가 갈려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거를 지시를 내린다거나 기획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는 상황이에요. 이걸 가지고 빨리 속도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빨리 검찰에서 수사가 빨리 속도를 나게 하자. 이런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특검을 하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독재 폭행이 검찰개혁의 결과물입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과거의 동일체에 의해 가지고 우병우 소속 같은 사람이 지시 내려가지고 아무 딴소리도 나오는 디도스 특검할 때 그때 야당 특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밝힐 수가 없어요. 왜? 흔히 하는 검찰이 정권에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이라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공수처가 왜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 근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공직자들 위주 그런 비위에 관련된 수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빨리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자칫다가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좀 저희는 앞뒤 안 맞는 게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같은 겁니다. 상설 특검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는요 풀옵션 다 사람만 들어가서 살면 된다니까요. 사람 추천해서 들어가서 그냥 살면 돼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수사지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하냐. 전 김성애라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과거사위원회 얘기 요즘도 나와요. 다음 정권 들어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진 니네 지금까지 그 수사했던 거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야당의 악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은 수사를 할 때 이 기록이 남아서 5년이고 10년 있다가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다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막아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스톱해라 고해라라고 했다라면 거기까지만 가겠지만 그런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드러나든 현재 검사가 지휘권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여기가 끝이라고 한 데까지 밀어놓고 10년 후에 과거사위원회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심정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 논리 그대로 아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만 잡으면 모든 게 용서될까요? 그러니까 몸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저희가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공통 질문 두 가지로 들을게요. 국민의힘에게 공수처는 무엇이다? 내지는 민주당에게 특검은 무엇이다? 두 가지 버전을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골라갖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희 당에 있어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옥상옥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옥상옥.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도 이제 독립성을 사실상 저희는 상실했다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검찰의 독립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수사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뭐 굉장히 이제 뭐 준사법기관들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그 야권 탄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나중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고는 하지만은 엄청나게 서로를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양새도 나올 텐데 사회 혼란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옥상옥이다. 네, 어떤 분 그러면은 뭐 다른 분 다음. 네, 박진우 대표님. 네. 국민의힘에게 공수처는 싫은 것이다.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2017년 대선 공약에 국민의힘도 공수처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계속 야당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 추천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국회 다수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싫은 것이다. 네, 또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공수처는 만능 치트키다. 뭐만 있으면 공수처가 독재의 도구다, 옥상옥이다. 오히려 공수처 없었으면 뭘로 정권 비판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만 나오면 공수처는 뭐 독재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만능 치트키처럼 공수처를 사용하고 있다. 네, 자 김성희 대변인. 국민의당에게 공수처는 회충약이다. 아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공수처는 회충약이다. 회충약? 예. 건강한 사람 건강하고 해지고자 하는 사람이면 먹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먹으려고 하겠죠. 요새 회충 별로 없기는 한데. 네. 다음 고영모 최고위원. 네, 국민의힘에게 공수처는 자살폭탄 테러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하자고 했죠 오늘. 근데 민주당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는 거죠. 뭐 사실 여야 정치인들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데 공수처 하게 되면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장 이런 절차들 자체가 민주당에 쏠리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뭐 공수처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특검까지 하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았죠. 자 여쭤볼 게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못 구하고 있다는 설이 있던데 근거가 있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데. 아니 한 명은 구했고 한 명을 이제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구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려움이라는 거는 사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가서 전투력 있게 어쨌든 그런 거 할 사람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이고, 공수처 출범 자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가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정보 듣고 와서 뭐 아무나 자격된 사람 가면 돼요. 네, 교통정보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월성 1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구영모 최고위원이 민주당에게 특검은 무엇이다. 그걸 준비를 하셨다고. 그거 듣고 가죠. 아쉬워하시길래 아까. 네, 아니 뭐 민주당의 특검은 아픈 것이다. 네. 아까 싫은 것이다 따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프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을 뿐이지 아프진 않아요. 관심 없대요. 아프진 않대요. 맞아보실래요? 그거 이렇게 아니 저희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저희도 그 당시 여당이었지만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뭐 그때 국민적 여론도 강했지만은 결국에는 야당 측 주장을 많이 수용했던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데는 그리고 범위 설정한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당이 만약 특검을 하게 된다면은 특임검사의 선정부터 범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월성 1호 이슈입니다. 지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결론은 이제 거의 뭐 한 8개월 정도 이걸 미뤘던 지연을 했던 것 같은데 경제성을 너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결정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산자부 측에 개입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좀 파장이 좀 일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또 금태섭 위원까지 얘기를 같이 해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번엔 구형모 최고위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정부를 보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 감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정부에 반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인 뭐 범법자 취급을 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이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지금 또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이게 우리가 말하는 늘공 분들이 항상 어쩌다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인사권을 갖고 있고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수용하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공공의 얘기를 해서 성곡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감사원에서 이번에 그 결과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좀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하게 공격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 차원에서는 아는데 이제 또 지지자들의 그런 게 있다고. 사실 금태섭 의원도 탈당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저는 이번에 그 감사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밝혀낸 것은 결국 그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물론 원전을 닫기로 하는 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친 요소였을 겁니다. 나머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내렸을 건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기 위해 가지고 원전 가동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식당의 테이블 회전이 잘 될 때랑 안 될 때 그걸 놓고 이제 식당 매출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80% 정도의 원전 가동률을 예상했을 때 엄청난 흑자가 나고 70%, 60% 낮춰가니까 이제 흑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성을 낮춰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개입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이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뭐 그 하나 때문에 평가를 하진 않았겠지만은 탈원전을 하겠다는 어떤 정책적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고 특히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원전 그 폐쇄에 관련된 입장을 듣고 이제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만약에 통치행위로서 이런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평가를 했을 때 4조 원 정도의 편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7천억을 들여가지고 고쳐 쓴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로 닫아버리게 되면은 원래 예상돼서는 4조 원의 편익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들인 비용 7천억까지 생각해 보면요 상당한 이제 손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조단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을 과소평가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가장 큰 공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전력 뭐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피눈물 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어제 보니까 21,000원 됐더라고요.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이런 손실들 개인 투자자한테 끼친 것들 여기까지 하면은 저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만약 인위적인 힘이 개입됐다고 한다면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원전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정책 가치의 문제고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평가 설계가 이제 산업부에서 하면서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좀 일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게 이 자기들이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4대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4대강 같은 경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더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꽝이었단 말이에요. 엉터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좀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감사원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도 법률 헌법기관인데 전 세계에서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감사기는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국민의 대표가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감사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원 역시 산업부와 똑같은 행정조직으로서의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가치의 문제고 안정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기준의 평가의 기준 방식을 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신장식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제성 평가 영역에서 빠져 있어요. 이거 사실은 경제성 평가라기보다는 사실 재무성 평가? 돈만. 돈만 가지고. 그것도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만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경제성 평가에서 평가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그러면 경제성 평가에 넣기도 하나요? 아니,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용을 경제적 가치 경제성 평가에 넣기도 하나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외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요즘은 균형 발전도 지역 상생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재무평가에 가까웠다. 그렇게 따지면 태양광은 더 박해요. 산이 아파요. 나무가 아파요. 도롱뇽이 아파요.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빵점이에요. 태양광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추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그냥 재무평가에 그쳤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는 사실은 원전 발전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재무평가 내지는 경제성 평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독일에서 원전 할 거냐 말 거냐 국민투표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국민들이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을 테크노크라트들 관료들의 수학적 계산으로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 이 비결정 이론, 난 디시전 메이킹 티어리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주적 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을 관료적인 계산에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저는 그래서 국회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이거를 감사원 보고 감사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국회가 자기들이 했어야 될 문제죠. 그렇죠. 아니 근데 민주당은 제가 궁금한 게, 민주당은 탈원전을 하자는 이유가 결국엔 안전성 때문이다, 안정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럼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어차피 원자로로 전기를 만들면은 원전인 것이고, 원자로로 프로펠러 돌리면 원자력 잠수함이거든요. 원자력 잠수함 연료는 왜 미국 가서 구하러 간 거예요? 왜냐면 원전이 침몰하면 해양 오염에 심각하다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뚝 잘라가지고 정책이라는 게 있으면 오늘부터 원전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독일도 수십 년을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과 경제적 효율사라는 부분이 균등하게 있다가 조금씩 낮춰가면서 맞춰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는 만들어내고 잠수함은 또 돌려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당장 없애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천천히 없애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원자력 핵잠함 한 대가 중형 항공모함 이상의 전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딱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깨끗하게만 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제가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대학을 이과를 나왔는데요. 지금 원전이 몰려 있는 경남 지역이 활성화 단층 지역이라서 조선 시대까지 지진이 안 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5,000년에 한 방이면 3천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이렇게 돈 좀 아끼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는 점을 좀 감당하게 말씀드리고, 감사원장의 관료적 마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양념이 나오고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공격하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 핵심에는 41% 받고 지지된 당선자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떻게 국민의 의견과 같냐라는, 정말 민주주의를 안 배워본 분의 전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국민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통치권자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원전 관련돼서 많은 우리가 수구의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전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갔던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몇 %로 됐으면, 전체 국민의 몇 %가 찍었으면 그 사람은 정당한 권력이고 아니고를 생각하는 감사원장이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료들이 참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됐다. 누구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좀 씁쓸한 지금 일이었습니다. 아까
지질학과 나왔다가 우리가 모두 오 그랬거든요. 여기 다 문과죠. 아니요, 저는 컴과. 그렇구나. 근데 이제 놀라갖고 원전이 뭐 몇 천만 년 만에 한 번에 지진에 이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 천만 년까지는 안 갔고. 근데 아까 구형모 최고위원님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이 내진 설계가 진도 7이거든요. 그럼 아파트부터 다 무너져요. 우선. 구형모 최고위원. 그런 어떤 뭐 극단적인 어떤 주장은 안 돼요. 원전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 그런 토론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탈원전 원전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했을 때 이게 지금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감사원에서 정책 기조 또 이렇게 따라가서 했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겠죠. 아니 근데요. 제가 말씀입니다. 감사원은 정책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가지고 하면 이거를 다른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감사하는 거지 정책 감사를 자꾸 감사원이 한다고 하면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을 사실은 감사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고 그거를 자꾸 국회에서 감사원이 해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가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 주장대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4대강 하겠다는데 왜 감사원이 태클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오디오가 몰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어쨌든 뭐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뭐 민주당 의원이었고, 근데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굉장히 많은 아까 양념 얘기도 어디선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굉장히 심한 이제 뭐 댓글 저 가봤거든요. 페이스북, SNS 가봤더니요, 힘드시겠더라고요. 마음이 금태섭 전 의원께서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성애 대변인 민주주의 교육을 아까 못 받았다 누구 보고 이야기했는데. 금태섭 의원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교육 못 받았다. 내부에서 충분히 비판적인 이야기할 수 있고 태클을 걸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론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투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무섭다.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 의원 인터뷰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세요. 박용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나는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수파로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예, 저 신장식입니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태섭의 민주당 탈당은 저는 안타깝지만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의원이 딱 나가 보니까 나가자마자 탈당하겠다고 하자마자 국민의힘, 국민의당 쪽에서 계속 그 못 먹는 감 찔러나보듯이 계속 찌르고 있어요. 만나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난하는 거나 만나자고 하는 거나 사실 장제원 의원이 다 똑같은 멘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가 되고요. 다만 김태섭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은 반성을 더 많이 해야 될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정치는 계속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제3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도적인. 말하자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하는 제3의 중도 정당이나 뭐 합리적이고 뭐 등등등 말이 통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구상이 현재 구도에서 제가 제3정당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 우리 박진영입니다. 박진영입니다. 저희 당 문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든 한 사람의 당원이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편가르기 한다 뭐 한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당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수결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당이 결사체이기 때문에 결사체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예를 들어볼게요.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딱 정해지자마자 바로 자기 의견을 접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인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금태섭 의원이 자기가 그냥 좀 쉬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꼭 때려야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금태섭 의원 보면서 그 민주당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사실 태극기 부대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뭐 아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견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이제 싸우고 해야지 어떻게 탈당을 하냐 이런 거잖아요. 탄핵 이후에 보면은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그런 거죠. 개인 정치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제학자로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꼭 따라줘야 됩니까? 다수결이 거기서 옳은 겁니까? 그걸 그거는? 투표를 했잖아요. 우린 투표를 했잖아요. 네, 당론 결정에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혼자 투표를 그러니까 그것도 금태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수용 안 해서 지금 탈당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탈당한 거지. 그때 무슨 당론에 그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탈당한 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고. 네, 김성애입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의 탈당 존중하고요. 그 민주당이 품기 어려운 자유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낸 데 신드롬인데. 자유주의 너무 좋. 나를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좋은 학벌에 본인도 잘나신 분인데. 검찰에 있다가 너희들이 날 받아들일 수 없어. 나오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랑 함께 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나를 품을 자격이 없어. 나와서 또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책을 내시고 민주당에 계시다가 민주당은 나를 품을 만한 정당이 아니야. 그리고 나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는데 민주주의는 금태섭 의원처럼 훌륭한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만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합의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것 그런 과정을 금태섭 의원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존중합니다. 네. 네, 뭐 국민의당에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권은희 원내대표가 당장 만나겠다 그러셨는데. 권은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뭐 옛날부터 같이 또 당 생활했으니까 뭐 그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악연이시던데 두 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구영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주현 매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무하마드 만평을 수업 교재로 사용을 했다가 참수를 당한 정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교사 사무엘 파티에게 프랑스 최고 영예 훈장이라고 하죠. 네, 레정 도네르. 네. 이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나폴레옹 1세가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주던 훈장인데요.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학술, 체육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큰 업적을 세운 분들에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최고 단계의 영예인데요. 이 파티 교사의 장례식이 21일에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추도사를 낭독한다고 하는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뜻하는 라이시테,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프랑스가 지켜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워낙은 나폴레옹 묘역에 있는 앵발리드나 아니면 국가 위인들을 안치해 놓은 빵테옹에서 지금 국가 추도식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그 발자취를 존중해서 소르본 대학을 택했다고 합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랑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행정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의 해고 운동을 온라인에서 주도를 했고 신상을 공개한 학부모가 있었잖아요. 그 학부모와 범인이 휴대전화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설립자 이름을 딴 이슬람 단체 셰이크 야신이 이번 테러에 직접 연루됐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단체 해산을 의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단체는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니라면서.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슬람 사원에 6개월 동안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페이스북에 학부모가 파티를 해고해야 한다며 올린 동영상을 이 사원이 공유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 표현의 자유 문제가 다시 프랑스에서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주간지 중에 하나죠. 렉스프레스가 20일부터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14년 만에 다시 게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의 정치적 이념, 다른 문화적 관습에도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는 게 시민 교육인데 파티 교사가 이 필수적인 임무를 완수하고 참수를 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박 속에서도 만평을 다시 출간하기로 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 무함마드에 대한 네. 어떠한 모욕도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습을 그리는 것조차도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뭐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좀 크게 있어서 지금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왜냐하면 무함마드를 그리는 것조차도 금기시했는데 그런 이유로 또 만평도 게재하고 이슬람 단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억압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슬람 커뮤니티 쪽에서 오히려 역효과, 반발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물러나면은 안 네. 되겠다라는 네. 어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은 또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네. 자, 다음은 영국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궁금해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좀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좀 의도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백신을 네. 이제 효능을 점검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인체 유발 반응 시험이라고 워낙 다른 백신을 개발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백신들은 이게 그렇게 위험한 종류의 저위험도 군이었는데 네네. 문제는 코로나19는 고위험도 좀 병이기 위험하다.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적이 없고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18세에서 30세 참가자를 19명 정도 모집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을 시켜서 어떻게 백신이 증상과 감염을 막는지, 면역 체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면 백신 접종을 하고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실험은 바이러스를 아예 직접 인체에 투입을 해본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량부터 투입을 해서 투약량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아주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변종을 지금 변종 바이러스를 여기에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 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치료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안전장치 없이 아하. 감염을 시킨다는 건 아무리 젊은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제라도 있으면은 이게 네. 뭔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걸 바로 투여해서 투여를 고칠 해야 수 있는데 되는데 이거 그것도 그렇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일 네,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럼 똑같이 이게 뭐 약효가 나타날 것이냐, 네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지금 알려졌는데요. 정확히 몇 명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젊은이들 그럼 내가 나가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험한데도?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급여가 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89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2, 3주간 격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네.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급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형편이 있을 수 어렵거나 이런 있고요. 사람들도 네네. 할 수가 있고 또 네. 젊으니까 또 자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백신을 위해서 내가 나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것도 참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네. 것 같아요. 이 AI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을 나체로 이렇게 만드는 네네.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이 운영이 되어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년여 네. 지금 운영이 됐는데 피해 여성 수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성 사진을 여기에 전달을 하면 네. 딥페이크 봇이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딥페이크, 만드는 네, 인공지능인데 옷을 삭제를 해서 나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AI를 이용해서 다른 인물하고 합성을 하는 게 딥페이크라는 네네. 거잖아요. 정말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대화방이 사진을 받고 수분 만에 편집을 완료해서 비용도 안 받고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포르노 영상에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건 종종 있었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일이었는데 이번이 좀 충격적인 건 개인들의 사진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네, 일반인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한 참나. 거는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그래서 1년 동안 10만 4천여 명이 이 대화방을 통해서 자신의 가짜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의 이 사진들이 공개적으로 다 공유가 돼 버린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BBC가 한번 몇몇 여성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몇 분 만에 이 편집물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사를 쓰려고 한번 해봤더니 그래서 P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대화방 운영자가 이 서비스는 오락물일 뿐이다. 그 폭력 행위도 없다. 사진의 퀄리티도 사실적이지 않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협박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사진에 이게 퍼져 있는 사진을 보면 미성년자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그리고 SNS 사진이 노출된 SNS 계정만 있다면 충분히 공격 대상을 얼마든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정말 누구나 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물어봤대요. BBC가. 그랬더니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러시아 SNS 사이트인 VK에서 많이 광고가 되면서 이용량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VK 측에 이제 인터뷰를 시도해봤더니 우리는 그런 링크를 용납하지 않는다. 콘텐츠도 용납하지 않는다. 공유하는 즉시 커뮤니티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걸 규제할 법적 장치가 아직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규제나 법적인 조치가 늘 따라가고 속도가 늦어요. 이런 훨씬 늦게 따라가죠. 뭐 그게 발생을 해야지 사실 뭐 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좀 많이 늦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다가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을 놔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맞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터져버렸네요. 자, 대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대선이 뭐 디스코와 힙합의 대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캠프송 캠페인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세장하고 정치 광고에 선거 유세곡을 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마치고 나갈 때 그 빌리지 피플의 YMCA가 지금 흘러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나가잖아요. 이 노래죠, 바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은 직후에 이제 유세를 돌고 있는데 대면 유세를 내가 건재해라는 걸 과시하듯 이렇게 계속 뭐 엉덩이도 흔들고 손도 막 이렇게 뭐 굉장한 춤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서 무장한 민병대들이 빌리지 피플의 또 다른 히트곡이죠. 마초맨을 자주 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 YMCA 댄스 영상을 두고 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에서 따라하는 챌린지가 또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따라하면서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냐 약간 뭐든 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든 좋다. 그렇죠. 많이만 공유가 되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빌리지 피플이 이 노래는 게이 집단의 성가처럼 좀 여겨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그 성소수자를 위한 전혀 친화적이지 않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듣고 저 노래를 왜 저 팀에서 쓰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작사자인 빅터 윌리스 빌리지 피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SNS에 이 노래는 동성애자들의 성가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래를 유세곡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까 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래요. 그렇지만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쓸 법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이든 측에서는 뭘 쓰고 있나요? 지금 비스티 보이스 힙합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90년대 비스티 보이스가 이런 노래 안 내주는데 잘 사보타주. 왜냐하면 한 멤버가 사망하면서 이렇게 쓰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NFL 미국 프로풋볼 경기 중간에 18일에 이제 정치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노래가 배경 음악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캠프 대변인이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비스티 보이스가 워낙은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단번에 그 사용을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치 광고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 뒤에 이 노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90년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 뭐 그런 뜻도 있대요. 고 타겟층이 있겠죠. 그렇다면 노래 게임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전준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